안녕하십니까. 제 3과목 핵심 정리 수업입니다. 제 1과목과 2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본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조금은 달아주고 했다면은 3과목,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 과목에 좀 사족이 좀 많고 실제 필기 시험에 나와야 되는 내용 이외에 조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갔다면 3과목은 그러지 않고 딱 그 나올 부분만 위주로 정리해 드리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과목보다는 조금 더 좀 함축적인 그런 내용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핵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용 자체가 이제 보통 본 강의를 미리 듣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혹은 뭐 2주일 전쯤에 공부하기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다 잡는다 이런 용도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위주로 뽑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슈퍼바이저 QAA. 슈퍼바이저 QAA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실무 책임자라고 부르는 관리자급으로 부르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죠. 매니저도 있고 또 유닛 리더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센터장이라든지 그 중에서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 총책임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업무 자체가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사원들의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QAA는 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좀 주로 더 많이 등장하죠. 퀄리티 어쇼슈어 애널리스트. 그래서 우리 이게 품질 관리 뭐 분석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콜센터에서 콜의 품질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좀 유통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판단하는 분들도 이분들로 지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퀄리티 어쇼슈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고 이분들이 문제점 파악을 한 다음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관리자급한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슈퍼바이저 QAA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VR, ARS 그 다음에 콜 라우팅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에서 보통 우리 많은 시중에 있는 책에서 ARS를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AR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토매틱 리스폰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자동 응답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여보세요,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상담원이 받는 게 아니라 안내 음성 같은 게 나오죠. 그게 ARS면은 IVR 같은 경우에는 IV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고객과 자동 응답 간의 어떤 전기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뭔가를 누른다든지 자기 비밀번호 혹은 자기 주민번호를 넣는다든지 혹은 통장번호를 넣는다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응답이 되게 되는데 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라우팅 그 내용을 접목시켜 가지고 특정 이제 상담원한테 그 라우팅하는 착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조금 이 부분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은 여러분 그 IVR이나 ARS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편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뭐 솔직히 ARS는 고객이 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IVR 같은 경우에는 고객 편의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텔레마케터들 혹은 상담원분들을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에듀피디 전화번호가 1600에 6690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화했을 때 고객들은 1번은 뭐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1번 공무원, 2번 자격증, 3번 무슨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누르게 해서 정해져 있는 상담원한테 가잖아요. 자, 근데 고객은 이렇게 누르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냥 1600에 1690 전화해가지고 바로 상담원이 전화 받아서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분야가 좀 많거나 뭐 에듀피디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에만 하더라도 직렬이 거짓말 수백 개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우리가 이제 전문화 원칙, 뭐 조직화 원칙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전문화를 위해서 각각의 상담원 분들이 직렬이 나눠져 있어요. 담당 직렬이. 그래서 특성화고 하는 분들은 특성화고만 하고 또 국가 자격증 하는 분들은 국가 자격증 하고 특히 면허 하는 분들은 또 면허 간호사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전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전화하는 우리 고객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공무원이다, 자격증이다, 그거에 따라서 쉽게 분간을 해서 그 특색에 맞는 상담원한테 라우팅 되게끔 하기 때문에 고객이 편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한 거지, 우리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IVR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어떤 자동응답 간의 전자기적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라우팅 된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텔레마케팅의 분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방향. 자, 전화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고객한테 하면 아웃바운드 마케팅. 그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고객이 우리한테 전화를 주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대상은 B2B와 B2C가 있다 그랬죠.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B2C는 컨슈머, 고객과 기업,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말하고, B2B는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가 되겠죠. 그게 대상이 되겠고, 운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텔레마케팅이 있죠. 텔레마케터들 혹은 텔레마케 콜센터를 기업 내부에 드느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인하우스라고 하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쉽겠죠. 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경제성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텔레마케터 관련해서 이제 그 에이전시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에이전시, 그러니까 소스가 막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주 업체에 보내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방대라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콜수가 좀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럼 반대로 너무 적어. 콜수가 뭐 일주일에 뭐 몇 통 안 와, 하루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 에이전시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하우스는 뭐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에이전시는 뭐다? 용역 주는 거. 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조직화의 원리 들어가겠습니다. 조직, 우리가 이제 조직, 기조인지통 해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개편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할 때 목표 당위성, 통일성 기억나십니까? 목표는 하나여야 된다.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조직은 아웃바운드로서 뭐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직의 목표, 존재 자체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이해되시죠? 여러 개면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목표도 좋고 이것도 좋고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통일성에 별표 치고, 이 앞에 만약에 명령 통일성이다라고 붙는다면, 명령 통일성이다라고 붙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은 한 명의 상사한테 받는 것이 좋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명령자가 빠지고 그냥 통일성이라고 하면 목표가 하나인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능률성, 능동성 아니죠? 효과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능률성이라고 하고, 감독 한계는 뭡니까? 한 사람의 관리자가 책임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수와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 에듀피디 오너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웹 기획자부터 PM, 무슨 뭐 B2B 전문가부터 어디 뭐 신입 교육, 문교육 맡고 있는 직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거꾸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내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내 능력이 조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반추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빵꾸 난다는 소리지, 쉬운 말로. 그래서 관리 감독 한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명확히 있다. 그거를 유념하면서 조직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조직 구성을. 자, 그리고 계층의 원칙은 뭡니까? 계층을 나눠라가 아니라 가능하면 계층은 줄여라. 불필요하게 콜센터에서 좀 전 종업원이 뭐 한 8명밖에 없는데 뭐 다 그거야. 내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옛날 그 무한도전을 보다 보니까 우리 노홍철 씨가 반장 선거를 하면서, 제가 반장이 된다면 부반장을 2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줄반장을 2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부줄반장을 2명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학생들한테 명예를 분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층의 원칙은 우스갯소리고 계층의 원칙은 뭡니까? 가능하면 계층을 좀 줄여라. 불필요한 계층은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명령 일어나 여기 붙었죠? 명령 일어나 명령 뭐라고도 부릅니까? 명령 통일성. 자, 이거는 뭐예요? 한 사람의 지시 혹은 명령 이런 거는 여러 그 관리자가 하기보다는 그 담당 관리자가 딱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한 명이 명령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전문화의 원칙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단일화. 업무를 딱 하나만 해라. 쪼갤수록 쪼개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에만 집중할수록 전문화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마케팅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뭐 텔레마케팅 관리를 할 때 아웃바운드 마케팅과 인바운드 마케팅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라는 것보다 인바운드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바운드에서도 환불 관련해서 모 관련해서 이렇게 쪼갤수록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나는 스킬이라든지 전문화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의 원칙은 뭐다? 단일성에 있습니다. 업무 단일성.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구조 자체도 그 단일성화된 사람으로 뭐 묶어라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견인 이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조를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어떤 조직화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애초에 이제 만든 거에 의미가 퇴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 관련해서 바이탈 사인이 온다든지 공황 장애가 온다든지 내용이 왔을 때 뭔가 이 조직 자체를 뒤집어 까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문화를 위해서 단일 구조로 쪼개거나 같은 업무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팀을 만들거나 그걸 다 흐트러트러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자유화라든지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럴수록 조직의 구성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이렇게 개선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설명하는 선에서 끝나고 자 그리고 콜센터 심리적 장애 요인 및 현상. 자 여기서 많은 심리 뭐 용어들을 설명하는 많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거 3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콜센터 심리공황. 자 콜센터 심리공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콜센터 바이러스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뭐 뜨내기 문화, 뭐 별게 다 혼합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관리자도 두 손 두 발. 관리자한테 내가 관리자고 내가 슈퍼바이저고 내가 센터장인데도 내가 매니저인데도 한계가 느낀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손이 두 손 두 발 다 든다. 관리자조차도 한계점을 느낀다라고 할 때 콜센터 심리공황이라고 해요. 자 됐죠? 인천공항, 김포공항 아닙니다. 자 들어가고 자 뜨내기 문화. 자, 뭐 털새둥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찌됐건 뜨내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를 말할 때 뜨내기 회사다라고 해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또 쉽게 몇 개월도 안 돼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런 회사가 있는 곳은 조금 창피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 자체가 언제든지 이 정도 회사는 들어올 수 있어. 복지가 별로 안 좋은 회사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철새둥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서로 보시면 돼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일을 했을 때 이 부서에서 내가 만족을 하고서는 이 부서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크게 돼봐야지 라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경험만 대충 쌓았다가 빨리 넘어가야지.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라기보다는 대충 나한테 일단은 주어진 업무니까 욕만 안 먹을 정도로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철새둥지라고 하죠. 그래서 둘 다 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뜨내기와 철새둥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리는 없어요. 그렇게 내면은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는데 일단은 개념 파악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고 와 봤고요.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오죠.
심리공황. 자, 됐죠? 자, 그리고 리더십 이론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이론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크게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의사결정 이론, 상황 이론이라고 했고, 특성 이론은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나온다면 뭐야? 리더는 타고난다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리더는 이래야지, 리더가 이런 특색이 있어. 그죠? 그리고 행동이론, 의사결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의사를 결정하는데 조직원이 그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그냥 독재형으로 그냥 결정해버려. 이 용어 외우지 말라 그랬죠. 객관식에서는. 주관식에서는 외우는 게 좋아. 근데 지금은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약간 유별나게 조금 용어를 좀 다르게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독재형, 권위형, 지시형, 그죠? 명령형, 여러 가지로 내기 때문에 느낌을 보고 이거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리더가 지 맘대로 하는 거구나. 어떨 때 쓴다? 위급할 때 쓰는 거구나. 근데 이 위급할 때 쓴다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냥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형 리더십은 뭡니까? 구성원들과 조언과 협의로 이루어지는 게 민주형 리더. 민주형 리더십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넣어 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의 리더는 독재형으로 너무 안 좋아. 그 회사한테 좀 위급한 상황 아니야? 그래도 너무 독재형으로 해.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민주형으로 했을 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신속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형 리더십을 만약에 오너가 배치를 시켰어 라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뭐 축구로 따지자면 연패를 하고 있는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독을 경질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카리스마 있는 감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토트넘이 그랬고, 그래서 감독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이제 출전 자체를 안 시킨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단주가 어때요? 우리 구단이 좀 문제가 있구나, 위급 상황이구나, 라고 할 때 그런 감독을 딱 매칭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발휘가 되죠. 그죠? 자, 권위형, 민주형,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 우리가 뒷부분에 배우겠지만은 무슨 위임형이라든지 창의력 발휘형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뭐다?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조직원이 책임을 지는데 의사결정을 대부분 조직원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한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론. 자, 행동이론에서는 보통 문제가 한 문제, 뭐 많이 나왔을 때도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나오면은 사람들이 공부 안 한 분들은 자유방임 리더십이 어떻게 리더십이야 라고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리더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론. 자, 여기서 피들러, 유관이론, 허쉬 블랜차드 부하성숙도, 하우스의 경로, 목표이론.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 자세하게 들어간 표가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죠. 자, 처음에 피들러. 제가 외울 때 뭐라 그랬어요? 패 돌려, 38광땡 나올 거야. 패 돌려. 왜 38광땡이에요? 세 가지 요인과 8가지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쓰세요라고 제시하고 있죠. 어떤 리더십을 써라? 업무 중심적 리더십, 인간 중심적 리더십. 업무 얘기만 딱딱하게 딱딱딱 할 때도 필요하고 반대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코치를 한다든지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랬죠. 자, 업무 중심과 인간 중심. 표 이거 좀 제가 좀 조그맣게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리더와 조직 간의 관계, 과업 구조의 체계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직위, 권력. 시험 문제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죠. 리더와 구성원의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종업원들의 업무 체계화, 리더의 지위, 권력 해놓고 뭐 이상한 거 붙여놓겠죠. 그죠? 그리고 우선 아닌 거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 이외 거를 선택하게끔 돼 있고, 혹은 다르게 좀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업무 중심적, 인간 중심적 이런 표현들을 좀 딴 데 섞어가지고만 낼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들려는 뭡니까? 피들러. 패돌려 아니고 피들러. 뭡니까? 38광땡. 그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이상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허쉬와 블랜차드의 부하성숙도 이론. 부하성숙도 이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 관련해서 할 때도 실무에 적용할 때도 실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자, 실무 얘기할 때도 실질적으로 막 입사한 사람한테 민주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민주형이 항상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부하성숙도 관련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허블 만한 경우로 보니 허블 만한 경우로 뭘 봅니까? 과업 능력, 누구의 부하 직원의 과업 능력을 보니 K1 이제 막 입사했어. K2 한 1년 정도 됐어. 1, 2년 정도. K3 어느 정도 하는 애야. 자기 의견도 발표할 줄 아는 애야. 4번 뭐야? 완전 전문가 다 됐어. K4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K1한테는 지시하라 그랬죠?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애한테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시켜가지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도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 당연한 얘기를 한다든지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보다는 뭐다? 지시형, 명령형, 독재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용어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의미를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K2 이 직원한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설득형, 코치형, 단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꽂아넣어서 단순 업무를 하는데 이 일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기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얘 스스로가 와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였네. 처음 한 1년은 그냥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겠다. 성의껏 해야겠다. 꼼꼼하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 스스로가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업무의 효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설득형, 코치형이고 그리고 세 번째 참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민주형, 참여형, 무슨 후원형, 뭐 말들 많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의사결정론이랑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같이 민주적으로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요런 리더십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4번째 위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야. K4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뭔가를 뭐 상의하고 자시고도 없어. 얘한테 그냥 맡기면 돼. 오히려 더 잘할 거야, 나보다. 관계도 나랑 좋아. 일 굉장히 잘해. 믿음과 신뢰와 다 있어. 이럴 때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위임형, 위양형. 그죠? 자, K4에 해당합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고요? 허블 만한 경우로 보니, 이 뒤에 거는 외우지 마세요. 허블 만한 경우로 보니 뭐가 보인다? 과업 능력이 보이는구나.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경우로 보든지 뭐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총 이렇게 막 이렇게 봤을 때 그 모양으로 과업 능력을 본 거죠. 자, 그래서 허블 만한 경만 생각하시고 K1, K2, K3, K4 과업 능력 관련해서 생각하시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용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필기에서는. 자, 그리고 하우스 경로 이론. 자,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우스가 가는 길에 지지 참치, 하우스 가는 길에 하우스 집이잖아요. 집 가는 길에 참치를 이렇게 들고 가다 툭 떨어뜨렸어. 에이 지지 참치, 참치가 떨어져 지지 참치 기억나십니까? 근데 뭐 지지 참치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 내용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어떤 목표 타겟이죠. 목표를 우리가 스타트 라인에서 갈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주안점을 준 이론이에요. 그거를 지시형으로 갈 거냐, 지시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독재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명령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지시적 리더십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후원적 리더십 사이가 좋을 때라고 했지만은 요거는 그냥 의미 파악할 때만 쓰시고 후원적 리더십을 펼친다. 후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후원적이랑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얘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됐을 때 좋아지는 점을 들어줘야 돼요. 거래적 리더십이랑 좀 비슷하긴 하는데 뭔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빨리 끝나면 너 집에 갈 수 있어. 요거만 잘 성숙되면 너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거야. 승진의 기회가 이번 프로젝트에 달려 있어. 라든지 그냥 업무니까 무조건 해. 이거 네 업무잖아. 이게 대부분 지시형인데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 어떤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이 뭔가의 상보를 줄 줄 모르고서는 그냥 뭐라 그래요. 지시만 하려 그래. 어떨 때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권한이 없을 때 그래. 얘를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 얘를 퇴사시킬 권한, 얘를 승진시킬 권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만 얘기해. 지시형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양한 우리 여기서 막 배웠잖아, 그죠? 권력이 약할 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왔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후원적 리더십은 뭐다? 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뭔가 딜을 거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은 업무가 반복적이거나 독자적일 때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쓰면 좋겠니? 약간 이 느낌이 요거랑 비슷하죠. 그죠? 참여적. 선생님 근데 여기는 후원적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거든. 그리고 성취지향적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을 제공하는 거죠. 도전.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대부분 이 후원적 후원형이 이쪽 K3에 들어가잖아요. 참여적도 K3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걸 또 헷갈려 하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인적 자원의 계획, 인적 자원의 기조, 인지통, 인적 자원의 계획. 직무 분석을 한다. 내가 이제 본강의 하면서는 직무 설계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자격증에서 교재에서도 대부분 직무 분석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보자면은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를 분석해서 쭉 들이키는 거. 어떤 업무 하고 있다, 이 업무 하고 있다, 저 업무 하고 있다. 그 업무는 뭐뭐뭐다. 라고 하는 단순 기술을 기술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포 형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명시해 놓은 걸 명세서라고 불러요. 됐죠? 시험 문제에서 근데 솔직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직무기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직무기술서 관련해서 이제 실제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한 4년치, 4회차 정도 기출문제를 봤을 때 시험이 4회 다 나왔다면 한 3번 정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이 직무에 대한 구성, 직무에 대한 뭐 내용 뭐 이런 거를 막 쓰고 뭘 껴놓느냐면 직무 간 비교를 껴놓는 데가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거를 체크해야 되거든. 자, 왜냐하면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연결도를 얘기하기는 해요. 이 직무를 하면 어떤 직무에 연결돼 있다. 이 직무를 하면 이런 질문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아까 침에 바로 직전에 여기 하면 후원적 리더십 설득형이네. 설득형 리더십 할 때 허시아 블렌차드 네 업무가 그냥 이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가 뭐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네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이 업무를 완수할 수 있거나 엉망이 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직무 연관성을 얘기하기는 해. 근데 직무 간의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직무 평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 쪽에서 들어갑니다. 직무 평가 쪽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할 때 직무 기술서는 뭐다? 이 직무가 뭐뭐다. 이런 거. 직무 명세서는 뭐다? 약간 능력, 지식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 설계.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직무 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기능 관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직무를 앞쪽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2번 직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인적 자원의 계획 관련해서 직무에 대한 어떤 분석과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 평가가 중요해요. 평가가 중요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지 어렵지. 왜냐면 동일한 내용으로 그냥 A 사람과 B 사람의 키를 잰다. 뭐 김민호 강사와 타사의 어떤 강사의 강의력을 비교한다. 같은 그 도구 조건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키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몸무게가 있어. 그걸 재봐야 되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라나? 그 토익이 있죠? TOEIC 토익. 그리고 GTELF가 있죠? GTELF가 있죠? 이 토익과 GTELF 간에 점수에 따라서 이 정도 GTELF 점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토익 있는 사람이랑 비슷해. 그죠? 같은 영어 시험이지만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것처럼 직무의 상대적 가치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제대로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 약간 회사 운영상 저도 이제 뭐 운영진 쪽에 있으니까 근데 아웃바운드가 있고 인바운드가 있을 때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매출액이 있죠. 그리고 인바운드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매출액은 없잖아요. 콜수, 뭐 콜 성공률 뭐 아니면은 뭐 고객 만족도 이런 게 있는데 비교 자체가 조금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직원들의 파워가 너무 극대화되게 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금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직무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이걸로 인사고과를 반영을 아예 안 시키고 있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내용 파악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적 자원의 모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 우리 회사 내부. 다른 회사 부서에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인데 얘 뭐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인데 아웃바운드의 성향이 더 어울려. 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인데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성향이 더 어울려. 바꿀 수가 있겠죠. 1차는 사내 모집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부서 이동으로 뭐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얘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하고 단점은 뭐예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사내에 파벌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벌이 없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좀 심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회모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업 외부에서 채용을 하죠. 좋은 점은 기업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를 우리가 채용할 수가 있는 거고 안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엉성한 직원 혹은 개차반인 직원이 뽑힐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다? 인턴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다. 자,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내 모집은 1차, 사회 모집은 2차. 요거에 대한 문제가 보통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한 4번 정도 나온다면은 한 3번 정도는 1차, 2차 헷갈리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한 번 정도는 뭐냐면은 요거의 장점,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와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인적 자원의 유지와 활용. 배치, 이동관리, 승진관리, 인사고과, 상동오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배치, 이동관리, 승진관리, 인사고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좀 잘 안 보일라나 보이죠? 상동오류, 상동오류.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현우 효과라든지 무은 효과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 머릿속에 딱 하나만 두고 간다. 물론 이제 욕심내서 뭐 3개를 들고 간다, 4개를 들고 간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핵심 특강이니까 상동 오류 가져가야 됩니다. 인사 책임자의 편견으로
얘의 업무 성과를 정확히 바라보지 않고 얘는 원래 잘하는 애야. 얘는 원래 못하는 애야. 얘는 난 친한 애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럴 거야. 편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동 오류라고 체킹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상동 오류. 보상 및 임금 관련해서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성과급이라든지 연공급이라든지 직능급이라든지 직무급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솔직히 그 부분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뭐 풀 수 있는 내용이라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 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인적 자원의 개발. 자, 뽑았으면 개발해야지. 교육시키고 있던 직원들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회사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되게끔 해야지.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다. 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분석. 목표를 세우고 분석을 해라 아니죠. 그 직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서 이 직원은 이렇구나, 저 직원은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우란 말이야. 이 직원이 이런데 솔직히 목표만 멍뚱하게 분석된 결과랑 생뚱맞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도 보통 한 1년에 한 3, 4회 시험 보잖아요. 텔레마케팅 관리자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요. 2번 정도나. 빈도수로 봤을 때는 낮은 숫자는 아니지. 자,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아. 그 다음 거는 별 의미 없어. 교육하고 평가하고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니야.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라. 우리 학점 관련해서 우리 본강에서 얘기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레포트 제출한 걸 보고 어떻게 하랬어요? 평가를 내려서 A뿔, B뿔, 뭔뿔 해가지고 보상이 뭐예요?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뭐다? 분석과 목표다. 분석과 목표다.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거 틀리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자, 역할 연기법. 자, 우리가 인적 자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경영 관련해서 해보는 경영 게임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대부분 이거 틀리지는 않겠지만 쉬워. 어렵지 않아. 롤플레잉이야. 역할 연기법. 롤플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역할 연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자인 내가 회원이 되고 피교육자인 당신이 상담원이 돼서 해보는 거야. 가상 통화를 해본다든지, 그죠? 자, 역할 연기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교육 훈련의 구분이 있어요. 교육 훈련의 구분이 있어요. OJT 뭡니까? On the Job Training. OFJT는 뭐예요? Off the Job Training. 자, 이 용어 솔직히 강의를 제 강의 아니라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도 이 OJT나 OFJT를 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지 복잡할 거 없어. OJT는 뭐예요? 직장 내 교육 혹은 직무 내 교육. OFJT는 직장 외 교육, 직무 외 교육. 그죠?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됐죠? 자, 그리고 뭐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OJT의 키워드는 뭐예요? 가능하면 보통은 어떻게 교육하라는 거야? 많은 수를 하라는 거야? 1대1로 하라는 거야? 1대1. 가능하면 1대1로 해라. 키워드 하나만 더 들면은 뭐예요? 직무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OFJT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 OJT에 비해서 요 정도만 알아둬도 뭐 솔직히 이 부분 뭐 어렵게 나올 만한 부분은 없어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책 읽듯이 설명하자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 뭐 10분 이상 하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딱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텔레마케팅 성과 지표 및 목표. 텔레마케팅 성과 지표 및 목표.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구분되는 내용이 다르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 뭐 PHP라든지 PRR이라든지 뭐 많아.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기보다는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좀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요것만 알면 돼. 콜수, 시간, 인력까지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해. 콜수, 전화를 몇 번 했느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했는데 하루에 3건밖에 안 했네.
어이 뭐야 얘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정말 통화를 했는데 고객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하루에 3건밖에 없어. 근데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직원이 막 40명이야. 그럼 인원 조정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죠? 콜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모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분 오토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토봇. 이게 이제 카톡 상담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냐면 카톡으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상담을 하죠. 요즘 전자기적으로 이제 통화 안 하고 약간 ARS 비슷하게 카톡으로 상담을 남기게 되면 카톡 상에서 답변을 상담자가 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치는 건데 요것도 솔직히 이제 어렵지. 이제 외주를 준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리스트를 굉장히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봉 적용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상담원들 관련해서 인력을 줄일 때 쓰는 거야. 불필요한 상담원들 그 줄일 때. 그리고 이제 뭐 거꾸로 얘기하면 상담원이 준다고도 하지만 상담은 편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내용 관련해서 조금 봤을 때 좀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개발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 요거를 개발을 돈을 들인다 안 들인다를 구분을 할 때 하루에 카톡 상담이 하루에 10건이나 30건밖에 없어. 오토봇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자 한 명이야. 안 되죠. 반대로 담당자가 한 명인데 카톡 상담이 하루에 300건이 넘어. 그러면은 한 명이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력을 더 늘려야죠. 이거 10명이 해야 된다. 5명이 해야 된다. 아니면 10명, 5명 늘리기가 좀 어렵다. 그때 오토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돈 들여서 하는 거야. 한 사람의 인건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바운드 텔레마케터한테 300만 원을 준다 치면 1년이면은 한 3,600 정도 되죠. 그 돈보다는 오토봇 투입하는 게 더 싸네라고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돈. 이게 중요하죠. 아웃바운드는 돈이 들어간다. 머릿속에 딱 넣어. 아웃바운드는 돈이 들어간다. 인바운드의 성과 지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콜수, 시간, 인력, 매출. 그럼 뭘 체크해야 돼요? 돈 체크해야겠지. 돈은 뭐다? 아웃바운드. 여러분들 헷갈리기 위해서 뭐 PRR이라든지 이런 용어 막 넣을 거야. 1번 PRR,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막 이렇게 넣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인바운드 나왔는데 매출액 이런 표현 나오면 그게 정답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스마트. 자, 이것도 어떤 분들이 이제 선생님 스마트 관련해서 용어를 다 외워야 됩니까? 스페시피 뭐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걸 외우라고 시키는 강사도 있더라고. 난 너무 신기했어.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문제 틀리는 게 나아. 왜냐면 시험 문제 그렇게 똑같이 안 내거든. 타임 리미트라고 내기도 하고 리미티드 그리고 타임리라고 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스페링을 여기가 무슨 영어 수업이야? 어떻게 배울 거야?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S, M, A, R, T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명제적인가예요. 기간 묻는 거, 타임. 그죠? 구체적, 측정 가능, 뭐 실천지향, 현실적, 리얼리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인가 라는 머릿속에 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제 뭐 S는 뭐 다른 걸 뭐 2019년인가 그때 뭐 스페셜 나왔었죠.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넣어요. 정말 어렵게 막 이 정도는 단어 모르면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를 안 낸다고 필기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외울 시간에 딴 거래. 실기 준비해 실기. 이거 외울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뭐만 있으면 돼. 그냥 스마트 기법은 명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시간적인 거. 현실 가능한 거. 딱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로 함축한 게 명제적인 거잖아. 명제적인가. 가능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스페셜, 어택, 공격적인 막 이딴 거 나오면은
뭐야? 이러고서 명제적인 거랑 상관없는 거잖아. 스페셜이 명제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명확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3과목에 대한 핵심 요약을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그 4과목짜리 들어가면은 4과목 파트 들어가면은 뭐 또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 뭐 따서 나쁠 만한 자격증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실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텔레마케팅 혹은 텔레마케터 관련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 꿈이 텔레마케터였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이제 끈기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대출회사에서, 혹은 특정 어떤 업무에서 수험 전문가로서 이제 커가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전 혹은 5년 전, 1년 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고 작년과 뭐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가장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업무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비단 자격증만 빨리 따고 말아야지 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뭐 조금 모르겠어요. 제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 솔직한 말로 이 핵심 정리 수업만 들어도 필기 합격은 될 거야. 딸랑 4강밖에 안 찍지만 이걸로도 합격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 강의도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합격한 분들이 실기에서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조금 관련해서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셔라 이런 말이고요. 요거 하나만 또 끝으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2020년에 그 필기 합격률이 90%라고 한 거 제가 얘기 드렸었죠. 실기 2차 합격률은 한 30% 정도 돼요. 30% 무렵.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필기는 혼자서 공부하든, 근데 요즘은 뭐 거의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없죠. 그렇죠.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실강을 듣든 직업학교를 다니든 하겠지만은 강의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합격을 한다는 소리예요. 필기는 그만큼 쉽게 내고.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 중에 그러면 30%는 강의 들은 사람만 30%겠냐고. 아니죠. 강의를 떨어진 사람이 70%인데 강의를 들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약간 꼼수로 공부하기보다는 뭐 암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개념 파악을 명확히 하셔라. 개념 파악을 명확히 하셔라. 그래서 리더십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용어를 외워라, 뭐를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1과목은 그래도 돼. 솔직히 2과목도 그래도 돼. 근데 3, 4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개념 파악이 명확히 바로 서야 나중에 실기 수업을 듣더라도 그때 얘기했던 그거에 살만 덧붙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키워드 몇 개 추가돼. 제가 김태희 얘기 드렸죠. 김태희는 이쁘다라는 개념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 김태희는 팔등신, 김태희는 피부가 고와, 김태희는 눈이 커. 그죠? 김태희는 똑똑해.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주제 넘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